그래서 지금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가야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또 잘 되고 너무 풍성하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또 눈독을 들이고 또 주변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헤쳐나갈 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머무르다가 합병되고 그 다음에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근데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관을 가도요 그렇게 많이 그 유물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곳보다. 근데 그것이 발견된다면 여러 가지 그 주변 정세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멸망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거 남아있어요. 법흥왕은 금강가야, 진흥왕은 대가야, 이거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또 고구려의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가야는요 백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가야 외 백제 이런 사람들이 실은 앞으로 나올 신라 내무랑 신라를 침략한 침입한 사람들의 사실은 배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이요 굉장히 가야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철이 좋잖아요. 그런데 가야는 철만 많은 것이 아니고 철의 제작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보면 경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벼농사 중심의 농경 발달했죠. 철의 생산과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개무역 했다는 거는 중개무역이 단순히 물자를 나눠주고 중간에서 이렇게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문물이 굉장히 접했다는 거야. 문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물의 교류에 가장 목말랐던 나라가 어디였냔 말이죠. 신라였단 말이에요. 신라는 교류가 하기가 어려워. 굉장히 구석 쪽에서. 가야 같은 경우는 백제가 있잖아. 또 물길을 이용해서 또 북방, 서역, 그 다음에 외 다 교류가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철 자원 있죠.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 있죠. 굉장히 번성할 그 경쟁력이 높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주로 나왔던 유물들이 닭머리 모양의 주둥이가 달린 무슨 뭐예요? 청자호 아니면 그 가야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솥, 합 이런 것들. 그리고 가야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가야 무덤에서도 발견됐는데 남조 교류. 북조 남조 있었죠. 그래서 교류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남원 지역에서 가야 무덤 발견됐어. 청동솥, 청동대야, 북방에서. 그러면 보세요. 청동대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가야에 그 김해 쪽에 지금 김해에 대성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성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나온 유물이 이렇게 솥이 있어서요. 귀가 달렸어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어디서 발견됐냐면 부여 쪽이에요. 부여 유목민들이 말에다가 이 솥을 꿰어갖고 그냥 다 갖고 다니는 거야. 말을 달리는. 그러다가 어디에 잠깐 머물면 내려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넣고 끓여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았던 거예요. 이 청동솥 이런 것들이 김해의 대성동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발견된 이유는 김해 쪽, 지금 가야 쪽에서도 부여의 민족들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교류가 있었다.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책에 넣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가야는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곳이야. 중개무역해서 여러 가지 교류도 많았고 백제하고는 친하게 지냈고 외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신라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결국은 먹힌 건 신라한테 병합을 당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문화 나와요. 고령 지산동 고분 순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한반도에 순장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발견이 많이 안 되고 특히 고령 쪽에 지산동 고분에서 순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삼국시대 때도 순장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지금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하지만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특히 신라 지증왕 때 순장을 금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순장이
퍼져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야 쪽 얘기하면 무슨 고령, 대가야, 뭐 지산동 고분하면요 굉장히 유명해요. 순장으로. 그래서 가야 쪽 유적지 보면요 이 순장 얘기가 꼭 나와요.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고, 부산 복천동, 창녕, 개남리 고분에서 금동강과 철제무기, 갑옷, 기마형, 토기 등이 나와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새겨진 토기도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야관을 가면요 철제 무기, 갑옷들이 많이 나와요. 갑옷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철제 무기가 있고 갑옷이 있다는 거는 침략전쟁, 정복전쟁도 하고 막아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철제 무기 같은 경우는 특히 가야 쪽에 고리자루 칼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물량이 다 달라. 그래서 고리자루 칼 같은 경우는 용, 봉황 등 무늬들이 다 달라요. 이거는요 계급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배자의 신분과 정치체 사이의 결속을 의미하는 거야. 지배자가 내려주는 거야. 하사품, 위례품처럼 신하들한테 이번에 너 잘했다. 거기가 앞장서서 아주 잘못 찔렀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고리자루 칼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갑옷 있죠. 기마형 톡이 발굴됐어요. 갑옷들 딱딱 나와요. 뭐 뼈로 만든 갑옷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철정 있고 말가춤 있어요. 토기들 있어요. 그러면 철정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덩이새라고 해서 가야의 덩이새는요 돈처럼 쓰였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철이 예전엔 돈이었잖아. 그래서 덩이새. 그리고 가야 하면요 유명한 그 전시품이 하나 있어요. 가야의 말가춤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교재에 넣진 않았지만 말가춤이 전시돼 있어요. 뭐냐면 그 무사들이 말을 타면요 말을 안장 같은 거 꾸미게도 하고 그다음 제어 장치도 있고 방어 장치도 있어요. 말을 또 보호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발걸이가 있어요. 사실 발걸이가 말할 적에 발을 걸어서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아크로바틱 같은 것도 하고 말 위에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걸이를 등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발걸이가 있어야 말을 탄 사람이 무사들이 군사들이 여러 가지 조정을 잘하고 싸움을 잘 할 수가 있거든. 예전엔 이 발걸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싸움의 실력들이 늘어간 거야. 기술들이. 이 말가춤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말가춤이 있어요. 그래서 등자라고 해갖고 고구려는요 계마무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고구려. 그래서 계마무사가 출동했다면 벌벌벌 떨었어. 이미 3세기 때 동천왕 때 이미 철갑과 투구를 갖춘 철제무기의 무사들이 존재했다고 나와요. 그 무사들이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자원 때 배울 안악 삼호분 행렬도다 뭐 덕흥리 벽화고분 같은 거 보면요 다 이렇게 무사들이 철갑을 두르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말가춤이라는 것에서 발전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말가춤은요 마구예요. 말에 쓰이는 도구들 여러 가지 장식용도 있고 뭐 장치들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싸움의 기술도 늘고 철제 무기도 과시도 할 수 있는 거야. 딱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 수준, 경제적 성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옷, 철제기구, 무기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리고 토기가 나와요. 근데 기마형 토기도 말 탄 거. 그런데 왜 가야가 토기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토기 보면은 굿다리 접시 무슨 그래갖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많아도 많진 않아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높이 써주는 이유가 그릇 받침으로도 거의 다 써요. 이 토기들. 그리고 굿다리 접시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토기가 많이 발전을 했냐면 높은 온도, 고온에서 구워낼 수 있는 밀폐형 가마가 있었어. 그리고 가마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레가 있었어요. 가마와 물레. 그럼 물레는 뭐야? 토기를 만들어내는 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야의
그 토기들은요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온에서 구워낸 것들은 회청색이야. 단단한 회청색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면 토기, 철제 무기. 왜냐면 철제 기술들, 그 다음에 철제가 많았게, 철이 많고, 그리고 무기들, 굉장히 말가춤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하면 철을 많이 이용했어. 그리고 중개무역했어. 교류가 많았어. 문물은요 삼국보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한계가 있어. 백제와 신라의 압박과 견제 등 정치 불안의 지속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물이 하등하거나 굉장히 저질이 아니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월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구려, 여기서 이제 고구려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고구려의 그때 침입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판도가 바뀌면서 굉장히 나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영향은 가야 토기는 일본의 세키 토기에 영향을 미치고 세키 문화를 전파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야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자원도 많았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었어.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국에 완전 샌드위치 당한 거죠. 심지어 고구려까지 침입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신라에게 합병당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멸망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예들이 통일신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서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게 됐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구나. 그 다음에 곧 삼국의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보면요. 저요. 교수님 이거 왕 다 외워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아시면 좋죠. 하지만 여기 나온 왕들 위주로 중요한 포인트만 외우셔도 거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보면 태조왕 나와요. 고국천왕,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나오고 소수리왕 나와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나오고 장수왕, 문자왕까지 나와서 거의 절정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할 적에 연개소문 나오고 뭐 보장왕 나오고 이쯤에서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은 다 아시면 물론 좋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계보도 드리고 했지만 고구려 이 왕 때 백제는 저 왕이었어. 신라는 이 왕이었어. 이렇게 자꾸 연동을 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근초고왕 때 내무왕이 있었나? 눌지왕이 있었나? 막 헷갈려.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수왕 때 저기 근초고왕이 있었나? 뭐 이렇게 되면 완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장수왕 때는 어떤 분이 있었어. 저 그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근초고왕이 살았을 적에 백제 광개토대왕이 같이 살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정말 광개토대왕이 굉장히 많은 정복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근초고왕이 위로 올라가서 고구려를 침략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러는 것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굉장히 이렇게 걸출한 왕은요, 사실 만약에 같은 동시대에 있었으면 근초고왕은 걸출한 왕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물론 잘나서 잘 하셔서 정치를 잘하고 뭐 군대를 잘 이끄셔서 불세출의 왕이 됐지만 사실은 저쪽의 왕이 조금 약해서 더 불세출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보시면서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왕 때는 이랬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 하고 외워야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태조왕 성립은 아까 보셨어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국내성에는 길림성 쪽이잖아. 길림성 집안 쪽에는 천도해서 거기에는 장군 총도 있어. 광개토 대왕 비도 있어. 그쵸? 대왕릉 비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중에 장안성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군총은 우리 자원할 때 이제 배워야 되죠. 장군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총자 나왔다. 총자 나오면 뭐예요? 총은
무덤인지는 정확히 몰라.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단 말이야. 유물학적 가치가 있어. 그러면 장군총인데 장군총 같아. 근데 장군총, 만약에 정말 저희 장수왕의 무덤이었으면은 총이란 말이 안 붙었죠. 근데 비스무리해. 아무튼 간에 지금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장군총이라고 해요. 지금 국내성에 광개토 대왕비도 있어. 아, 광개토 대왕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울에도 있어요. 모형 만들어서 똑같이. 그게 6.39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것이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에 완전히 똑같이 복제가 돼서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거 내용을 보면 광개토 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광개토 대왕릉 비는 광개토 대왕이 만들으셨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만들었겠죠. 그쵸? 아무튼 간에 국내성에는 이러이러한 유물들이 있어요. 이건 또 자원 때 배울 거예요. 그럼 기틀을 세운 태조왕부터 얘기할게요. 태조왕은 거의 멘션을 많이 안 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태조왕 때부터 얘기를 해야 이 고구려의 왕들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태조왕 보세요. 6대시고 그 다음에 53년에서 146년까지 재임하시고 와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하지 않으셨어요? 재위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일이야. 그 옛날에 40-50년 거의 명이 그랬을 적에 도대체 거의 막 100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조왕 이 태조왕은 거의 1세기부터 2세기까지예요. 보면 군사력, 정치력이, 경제력이 확대된 게 태조왕 때부터요. 그래서 정복전쟁 하셨죠. 왜냐면 아직까지 막 뭐가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야, 영역이.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독립적 왕위 계승하시고요. 오부 체제로 발전해서 태조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옥조, 복서. 옥조도 못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 막 풍부한 자원도 많고 괜찮았는데 고구려한테 맨날 얻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조공바치다가 결국은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요동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이 됐죠. 여기서 보면 고시의 왕위 세습이 된 거야. 아, 그러면 고대 왕국의 기반을 구축하신 거야. 태조왕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반을 구축하신 분이야. 옥조도 정복하셨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씨가, 게르부 고씨가 그 고구려는 뭐 무슨 씨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오부족이 지금 왕위 세습까지 왔어. 그쵸? 그러면 고씨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여 공격은 이거 하나 적어두시면 좋아요. 부여 공격은 21년에 했었어요. 현도군 공격도 낭랑, 진번, 임돈, 현도 있죠. 현도군 공격은 118년에 했어요. 그리고 위나라가 침입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246년이에요. 그래서 환도성이 앞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도읍지를 옮겼었잖아요. 성을. 환도성도 들어갔거든요. 환도성이 일시적으로 동천왕 때 246년에 위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어요. 관구검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 고구려도요. 정복도 하러 나갔지만 점령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단련된 분인 거예요. 약탈 경제도 했지만 당하기도 하고 단련시키면서 정말 민족의 방파제로서 그 위를 정말 막아내신 민족인 거죠. 태조왕은 이랬었어요. 요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고국 천왕이 나와요. 9대고 179년에서 197년까지 나와요. 2세기. 그런데 고국 천왕이 2세기 때 하신 일 중에 굉장히 걸출한 것이 왕위 세습제예요. 왕위 세습제인데 형제 상속에서 이제 부자 상속으로 갔어요. 굉장히 강화된 거지. 부자 상속제가 시작이 된 것이 고국 천왕이에요. 꼭 체크. 그리고 부족적 전통의 오부. 아까 게르부 고씨도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오부가 부족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나뉘게 됐어. 그래서 오부로 개편이 됐어. 그걸 한 왕이 누구야? 고국 천왕이에요. 그리고 빈민구제법. 그래서 고국 천왕의 가장 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진대법 얘기가 항상 나와요. 이놈의 진대법.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진대법에서 의창, 그 다음에 의창, 그쵸? 의창 가고요. 그 다음에 환곡, 이제 사창까지 갈 거예요. 이것이 구율제도예요. 제가 넣어놨죠. 진대법 실시했는데 을파소에 의해서 건의가 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6월에서 7월에 관곡을 풀고 추수 후에 10월에 거두는 춘대추납제. 그러니까 보릿고개 있잖아요. 다 10월 달에 추수를 해갖고 계속 먹다 보니까 내년 3월 달부터 뭐 벼 심고 할 때까지 이게 없는 거야, 먹을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사채같이 곡식을 사서 귀족한테 이자를 내고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춘대추납제로서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황곡제도, 사창제도로 발전해서 이거 맨날 문제다. 이게 고구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런 구율제도가 백제, 신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진대법이에요. 의창은요, 고려 때도 있었어요. 황곡은 15세기. 의창도 15세기까지 다 있었죠. 황곡은 16세기. 사창은 19세기까지 와요. 그쵸? 요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쓸모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세기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진대법을 왕이 나서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백성을 위한 구율제도였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중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고국천왕 나올 적에 꼭 진대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또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빈민구제 목적으로 춘궁기 때 이제 껐잖아요. 근데 귀족한테 꾸는 거야. 요거 적으셨죠? 귀족한테 고리대를 내고 곡식을 구워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럼 노비돼요. 노비되고 굉장히 귀족들의 힘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버려요. 앞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둘 게, 노비는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족들의 그 힘의 원천이야, 사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힘을 뺏으려는 왕들이 항상 노리는 게 이 노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게 만드느냐가 왕들의 당면 과제였단 말이에요. 고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대법을 실시를 안 했다면 고리대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의 노비가 돼. 근데 노비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에 뭐가 돼요? 생산, 조세, 군역의 대상자. 생산, 조세, 군역을 부담할 양민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나라의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 점점점 귀족들만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진대법은 구율제도야. 백성을 잘 살기 위해서 구율을 해준 거야.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진대법의 실시 이유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편에 히든으로 보면 그런 나라에 또 그 이유들이 있었던 거야. 그걸 막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대의 사슬을 끊게 하려면 진대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진대법이 왜 실시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이거는 사창 때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나중에 너무나 부패한 세력으로 그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처음 시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산조세 군역을 주 원천인 양민들이, 백성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 진대법은 사실은 왕권 강화야. 그쵸? 요거 넣어두시면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 지겨워. 왜냐면 고구려에게만 맨날 진대법만 하고 사참 황곡제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어 이렇게 한 거풀 더 깊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것이 고국천왕의 굉장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왕과 귀족들이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천왕은 4세기 서안평을 점령하였고 낭랑 대박 축출했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어요.
이분도요, 얘기 계속 나와요. 낭랑 대방 얘기 나오면요, 미천왕 얘기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동강 유역까지 확보했다 하면 미천왕이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국 원왕이 나와요. 고국 원왕은 잘 이렇게 그 책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는 고국 원왕이 때 있었던 그 백제 왕이 그 왕이에요. 그 불세출의 왕,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이 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침입했거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현과 백제 침입 나오는데 전현이 나오잖아요. 전현이 그 중국 쪽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침입을 함으로써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고구려가 더 이상은 북방 위로 북벌 정책을 못하게 완전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현이 위에서 중국에서 여러 그 족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요, 고구려는요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북진을 못해. 그러면 고구려는 뭘 해야 돼? 남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백제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신라까지 다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 관계는 한 사람의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전현이 침입함으로써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또 그 지금 평양으로 천도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고국원왕 그랬어요. 고국원왕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완전히 너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근초광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있지. 그쵸? 그래서 이분은 전사를 371년에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전현은 342년에 침입을 당한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고국원왕이 그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전사했으니 얼마나 고구려에서는 철천지 왼수였겠냐고요. 소수리망 때 4세기예요. 371년부터 384년까지 뭐 소수리망은 오랫동안 하시진 않으셨어요. 제위를. 불교 수용했죠. 그래서 중국의 북연이 중순도를 시켜서 불경과 불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소수리망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태학이란 걸 설치했어요. 최고의 국립대학 기관을 설립하셨죠. 그리고 율령 반포했고 부족 세력 통제를 통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셨어요. 소수리망이 몇 줄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중앙 집권화 얘기했을 적에 불교 수용했죠. 율령 체계 했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이뤘죠. 소수리망 완전 토대를 쌓으신 거야. 소수리망이 있었기에 광개토대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진흥왕이 이제 신라에 나올 거예요. 진흥왕이 있기 전에 지증왕, 법흥왕이 밑에 다 깔아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기틀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진흥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진흥왕도 또 그거 해야 돼요. 막 개척하고 막 영토 확장 못해. 지금 안에 것부터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먼저 왕들이 기틀을 딱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광개토대왕 전에 소수리망인 거지 소수리망 전에 광개토대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전에 소수리망이 다 밑에 제도를 다 깔아주셨어. 그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소수리망이 4세기예요.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완전 초예요.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영토 확장에서 요동을 비롯한 만주 지역과 한강 이북 차지. 요동을 비롯한 만주 지역이라는데 여기서는 요동은요 거란을 정벌 하셨어요. 적어 놓으세요. 거란 정벌하고 그 다음에 후연, 동부여, 숙신 쪽 정벌하셨어요. 그런 거 후연도 요동 쪽이에요. 그리고 동부여, 숙신 쪽은 뭐예요? 만주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개토대왕은 요동하고 만주 쪽을 다 점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제 침공했죠. 백제는 언제 침공했냐면 371년이에요. 적으세요. 그래서 그때 58성과 700 촌을 점령하셨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업적 보면요. 백제 침략해서 어떻게 돼요? 백제 침공해서 진사왕 사망하고 아신왕이 즉위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신 걸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백제도 침략하고 보면 광개토대왕 때도 보면 위로도 올라가셨지만 밑으로도 내려오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때 막 굉장히 아신앙 뭐 이런 진상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막 다 끌려갔었어. 막 동생도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광개토대왕이 너무 세잖아. 세시니까 너무 강하시니까 이분들은요. 너무 약했다기보다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정말 그 시련의 역사를 갖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남해안의 왜구를 격퇴했어요. 이 왜구가요, 단순히 왜구만 그 침입한 게 아니에요. 백제, 가야가 다 연결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지금 신라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내무랑 때 또 연결된 얘기들이 있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나제 동맹 있잖아요. 신라와 백제 동맹.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은요, 사실은 2차예요. 1차 때 이미 내무랑과 근초고왕이 1차 때 했어. 그러다가 내무랑이 또 백제하고 등지는 바람에 내무랑이 근초고왕하고 또 화호를 하다가 등지는 바람에 또 어떻게 돼? 백제하고 가야하고 왜가 내무랑을 침입해서 어떻게 돼? 광개토대왕이 원군을 요청함으로써 광개토대왕이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격퇴하고 백제군을 격퇴하면서 또 가야까지 침공해서 가야가 또 기존에 있던 금강가야가 망하는, 멸망하는, 약화돼서 멸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야.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셔서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남해안의 왜구를 격퇴했어요. 그리고 영락이라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신라를 내가 광개토대왕이야. 내가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 격퇴했단 말이야, 왜구를.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고구려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예전에도 물론 고구려 간섭했지. 근데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간섭이 시작돼. 누구한테? 신라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도 참 그래. 그렇죠? 이게 그 지역적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뭐 불교등의 문화를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굉장히 그 자주화의 열망이 막 커진 나라란 말이야. 그리고 막 자주화되고 그 다음에 한강도 뺏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막 문물도 막 자꾸 교류하고 싶고 막 이런 막 야망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맨날 의도 터져. 머리 꽁 박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나 이제 잘 돼갖고 나도 좀 일어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결정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요거 보세요.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했어요. 연호 꼭 체크해줘요. 연호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뭐 왕이 즉위할 때 아니면 국가의 특별한 행사 일이 있을 적에 그 해에 정해지는 그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쵸? 그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영락이란 말 많이 써요.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다음에 영락대왕, 호태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야를 공격하여 한반도 남부까지 낙동강 서쪽 유역까지 가야를 밀어붙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 호우명 그릇이 발견이 됐어. 근데 호우명 그릇이요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호우명은 경주의 호우총이라는 데서 발견된 그릇이야. 호우라는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에 호우총이 되고 호우명 그릇이란 말 많이 써요. 이게 뭐는 청동 합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란 말이야. 그래서 박물관 가면요 거의 다 호우명 그릇은 다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신라수도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으로 밑바닥에 을면연, 국강산, 광개토, 호태양, 호우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쵸? 요거 매번 나와. 근데 문제에 안 나오더라도요. 요게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아주 키워드예요. 왜냐면 요거 한번 적어두세요. 보물 1878호예요. 호우명 그릇이. 보물이에요. 국보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희 그 올려드린 파일에도 호우명 그릇은 있어. 그리고 보면 요거는 이제 설명들 많이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하나 설명해 드리면 팁으로 도들새김이라고 돼 있어요. 그 그릇이 양각이 돼서 툭 앞으로 이렇게 돋게 나온 거야. 그걸 도들새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를 보시면요. 평평한 곳에 툭
이렇게 둥그러져 나와서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그런데 이 호우면 그릇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광개토 대왕릉 비의 그 비석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우면 그릇과 그 글씨체는 아마 뭐 같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의미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호우면 그릇도 광개토 대왕릉 B급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을묘년인 415년에 415년이나 하면 광개토 대왕이 41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신 3년 후에 뭐예요? 호태왕을 기념하여서 만든 10번째 그릇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야. 그쵸? 그러셔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는 한정판 그릇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거 보면 글자체도 광개토 대왕릉 비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요. 신라에서는 신라의 무덤은 거의 다 돌무지 돌 덧널 무덤이에요. 그 무덤의 특성, 이제 앞으로 자원 시간에 무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무덤의 특성은 그 축조 연도를 잘 몰라. 그런데 거기서 이 그릇이 415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제작연대가 기록된 이 그릇의 발견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그릇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전달돼서 신라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이 그릇이 신라 사신에 의해서 신라에 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나쁜 관계는 아니겠죠. 뭐 한쪽이 리드하고 한쪽이 끌려가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릇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 맨날 나오면 이 그릇을 보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알으셔야지 국사 공부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가져왔는지. 그렇지만 대부분 정확한 기록이 없을 적에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이 그릇을 신라에 오면서 신라 사신이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역사적 의미는 있죠. 그래서 호명 그릇 하면요. 광개토 대왕릉 비의 그 글자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호명 그릇에 있어서 이 광개토 대왕은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게요. 정복전쟁, 그 다음에 연호사형, 독자적 연호사형, 호태왕 그리고 만두지역, 그 다음에 요동정벌, 그쵸? 그리고 그릇 관련돼서. 그래서 5세기에 동아시아의 패자가 됐어요. 5세기. 그쵸? 그래서 5세기 초죠. 5세기 초를 주도한 동아시아의 패자가 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수왕이 나와요. 장수왕 같은 경우는 412년에서 491년. 이분도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장수왕인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때 또 동아시아가 굉장히 요동칠 때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동아시아의 어른이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시기도 했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완전 능구렁이야. 정치 달인. 그래서 굉장히 정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5세기 남하 정책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셨어요. 그게 427년이에요. 427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427년에 왕권이 강화되고 백제가 신라를 압박했어요. 그러면서 남진이죠, 그것이. 그래서 나제동맹의 결성 계기가 돼서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리간이 나제동맹을 맺게 돼요. 100년 넘게. 그쵸? 그리고 서해안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백제 공격이 나와요. 근데 왜 평양으로 천도를 했을까? 무슨 평양에 메리트가 있어야 천도를 하지? 이유가 있어요. 평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때요? 문화 역사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성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는 배후기지가 없어. 그리고 공격받기도 쉬워요. 그리고 국내성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국토를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양성으로 오면 그 관리가 쉬워져요. 그리고 천도를
했다는 거는 또 하나의 의미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오면 그것도 예전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화성으로 옮기려는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들을 힘을 빼야 돼. 그러면 수도로 옮기면 돼.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연의 침입으로 해서 계속 거기까지 이제 꽉꽉 막히게 된 거야. 그러면 고구려로서는 이제는 내려올 길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의 전의를 불태우게 한 게 있어요. 보면 북위에 고구려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계로왕이 북위라는 나라의 중국 북위에 요청을 해.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이게 472년도예요. 그런데 이걸 들었잖아. 예전에 간자들이 많단 말이야. 간자. 이분 뭐야? 스파이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처럼 휴대폰은 없어도 다 연결이 돼서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장수왕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갈 건데 계룡이 너무 괘씸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좀 혼내주고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백제 유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둑이에요. 바둑판이고 백제인들은 뭐 가무도 좋아했지만 바둑을 너무나 좋아했어. 특히 계로왕. 이 계로왕은 노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혹시 그 얘기 들으세요? 도미부인의 설화라는 거 혹시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도미부인 얘기의 주인공이 사실 계로왕이야. 근데 사실은 진짜 도미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간에 딸을 도미의 부인을 탐내서 계로왕이 뭐 어떻게 해서 마구 이제 어떻게 핍박을 하다가 이 도미와 도미 부인이 고구려로 떠내려갔다.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로왕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계로왕을 장수왕은 어쨌든지 밑으로 내려가려면 계로왕을 무찔러야 돼. 그때 계로왕의 약점이자 계로왕의 취미인 바둑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가로 아마 5억 정도 되는 바둑판이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일본에 보내진 것도 있어서 지금 전시도 되고 하는데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은데 바둑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장수왕이 도림이라는 스님 중을 보내서 이 계로왕의 측근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바둑에 사실 지금 보면 미친 사람이야. 광신도. 그래서 바둑을 막 하면서 도림이 계속 하면서 계속 계로왕을 부추겼어. 그 임금님의 사이즈에는 이런 성이 안 어울려요. 토목공사 하셔서 자꾸 공사도 하고 막 크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공사를 하셔야 해요 하면서 도림이란 사람이 계속 지금 말로 펌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부추기니까 이분이 또 좋다고 해서 마구마구 국력을 낭비해 가면서 마구마구 공사를 일으켰어. 그런 와중에 나라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경쟁력이. 그때 어떻게 해요? 백제를 공격해서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했어요. 475년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풍납토성, 몽촌토성 얘기가 거기 나와요. 몽촌토성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도망갔다가.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76년간 앞으로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는 거야. 고구려 유적들 많이 나와요. 보면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유적도 임진간유역 있고요. 한강 하류 쪽 그리고 아차산이 있어요. 잠실 쪽 다 보이는 몽촌토성 아차산에서 딱 보면요. 몽촌토성, 풍납토성 다 보여요. 거기에 아차산 그 다음에 용마루 거기에 보면 온돌문화 있어요. 고구려는 온돌을 썼단 말이에요. 부여에서처럼 온돌문화 여러 가지 뭐 집자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용마산 아차산 용마산까지 보면 지금 고구려가 계로왕을 전사시키면서 어떻게 돼? 남진에 성공해서 76년간 앞으로 한강을 차지하게 돼. 이렇게 돼. 한강은요 모든 그 전략적 요충지가 한강이었어요. 거기가 거점이야 거점. 거기를 차지하는 자가 제패하는 자예요. 가장 그것을 열망했던 나라가 신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계로왕은 뭐 도미부인의 설화처럼 막 망가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도 망가져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튼 간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강 이남까지 차지하게 돼. 밑에 충주까지 내려가는 게 중원 고구려비를 장수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면 3번에 광개토항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강산 광개토 경평안 호태항으로 기록하여 세운 광개토 대왕비. 이것은 6.39m예요. 이것과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고구려의 주도권 장악을 의미하는 첫 경비인 중원 고구려비를 또 세우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고구려의 영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면 첫 경비가 그건 뭐예요? 경계 표시하는 거예요. 경계를 척이 뭐야? 개척할 때 척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 장수왕이 만드셨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에는 나와 있어. 우리 여기 찜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남방 한계선을 알리는 비예요. 그러면 광개토 비대왕비에 무슨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 내용 보면요. 그냥 별거 없어 사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은 어떻게 해요? 고구려의 건국 신화들, 건국 설화들 있죠. 주몽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설화들도 나와.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이 어디 가서 정복을 했고 뭐 요동을 정복 이런 내용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게 나와요. 수묘인이라고 해서 왕릉을 지키는 그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정벌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왜구 격퇴했다. 요것이 다 나오는 게 광개토 대왕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이런 물리치기도 했어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그 비가 사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요 남북조의 북이 송 및 북방의 유형과 통교하여 활발한 외교 정책을 벌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죠. 그거는 크지 않아요. 1.35m. 그러니까 이분은요 장수왕은 정치를 너무 잘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류도 하지만 견제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침략할 적에는 또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침입도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활발한 외교정책 실시하셔서 동아시아 4강의 고구려 중심의 동아시아 4강을 만드셨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사립교육기관으로 경당도 설치했어요. 아까 태학도 나왔는데 태학은 중앙에 어떤 분이 소수리만 이것도 문제 자주 나와요. 경당은 장수왕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셔서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이번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얘기하면서 천천히 앞쪽은 조금 천천히 해야 돼요. 하면서 자원하고도 또 할 적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요. 진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한 내용을 다 외우세요. 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올 적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왕들 많이 했고 기본적인 그림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가야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수왕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축약이 된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제 수업 자꾸 돌려보면서 보세요. 호명 그릇 나왔고요. 광개토 대왕비 능비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자왕부터 해서 그러니까 백제 신라까지 나갈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뵐게요.